오늘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들께 조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사 수업을 들었는데요. 한국사 시간에 한국사 교수님이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그 설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뒤에서 어떤 선배가 아닙니다! 남한의 북침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가 한 번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한테 아주 항의하듯이 여러 번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모르는 어떤 역사적 진실 같은 게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의심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오해를 바로잡는데 몇 년 뒤에 제가 참 감사하게도 러시아와 한국이 국교를 수립하면서 그 당시에 러시아의 그 6.25 전쟁 당시에 공산권 문서들을 한국에 전달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의 바탕을 두고 6.25는 북한의 의도적인 기습 남침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요. 오늘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신 분들이 사과하시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또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6.25 당시에 누가 먼저 공격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앞으로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 내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김일성을 독재자로만 그리고 소련의 꼭두각시로만 이해했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다. 러시아 문서 보니까 남한의 해방전쟁을 위해서 스탈린을 2번씩이나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냐. 그래서 김일성은 민족의 주체적인 지도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주장들을 어쨌거나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공산권의 자료를 저희가 직접 보고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실에 기반해서 논의들을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러시아 비밀 문서들이 공개가 됐고 또 중공의 문서들을 저희가 이제 또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강연하실 송종환 대사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러시아 비밀 문서들 그리고 또 중공의 비밀 문서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사실 지난번에 저희 트루스 포럼에서 한번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중공의 비밀 문서들,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6.25를 기념해서 강연을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송종환 교수님, 전 대사님이시죠. 양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북 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남북관계 문제를 또 이렇게 많이 관여를 하셨고,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그 해외 정보실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당하게 좀 그만두시게 되셨는데요. 그리고 나셔서 교편을 잡으시고 명지대 그리고 또 경남대 이런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파키스탄에서 대한민국 특명 정권대사로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으로 또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강연 저에게 제안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연사 송종환 대사님,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사실은 트루스 포럼이 옛날 몇 년 전이었죠? 한 몇 년 전에 한번 강연을 했는데 그때는 서울대학 큰 강당에서 했어요. 이렇게 좁은 데서 하는지 몰랐고 자우한 뭐 이야기하기가 좀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 더운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여기 보니까 다 제가 일일이 금명하면 다 놀랄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제가 설명은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제가 뭐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뭐 이런 일 연구할 줄 누가 알았어요.
나는 이제 아까 우리 김 대표가 설명하다시피 27세 때 지금 이제 만으로 제 77세예요. 딱 50년 전에 그 남북회담 열려가지고 적시자회담 또 뭐 판문점, 서울, 또 평양, 또 뭐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그런 걸 계속 한 몇 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회담이 깨져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했었냐 청와대 가서 8년 외교부 담당, 외교부 통일 담당을 8년, 7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지금 국정원에 북미과장하고 워싱턴 공사하고 또 돌아와서 본부실장하고 그러다가 터무니없는 그 일로 해서 공무원 관두고 제가 이제 선생님 길로 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했던 제가 그 논문이 나름대로 학회 논문에 실린 게 6.25 전쟁에 관한 것이었어요. 나중에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정치학회 논총에 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이 북한 협상 때 이해라는 걸로 해서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책은 그때 문공부에 의해서 우수 책으로 해서 전국 도서관에 비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경에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온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과제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아마 지금보다 유가치하고 아까 북한 협상 때 이해는 남북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동안에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8명이 또 책을 만들었는데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 그런 책이었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2004년경에 남북회담 742로까지 하는 책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었고 강인덕 장관님하고 같이 했었어요. 또 파키스탄 돌아오니까 대선 마치고 돌아오니까 박정희 재단에서 평화와 통일, 박정희의 길을 묻다는 책을 또 부탁을 해서 같이 만들었었어요. 작년에는 이치전 6.25 전쟁을 미국에 있는 8명 우리 원로들이 썼는데 제가 번역을 해서 책을 냈어요. 이게 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외교협회에서 만드는 이 책이 있는데 외교지에 제가 처음에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한번 쓰고 두 번째는 북한 협상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6.25 전쟁에 대해서 썼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정치학회에 썼던 논문에 플러스 중국의 이 학자가 쓴 거를 제가 논문을 합쳐서 썼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국군 방송에서 어제 방송을 했어요. 1시간짜리를.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공산권 자료로 본 6.25 남친전쟁 재평가 교훈이에요. 자료는 러시아와 중국 측이 공개한 비밀 문서를 중심으로. 요지는 뭐냐 하면 전쟁은 스탈린 감독, 김일성이 주연하고 마오쩌둥이, 모 대통령이 조연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요지는 순서는 자료의 출처가 어디냐, 왜 이 강연을 하느냐, 그다음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스탈린이 결단하고 승인하고 작전 계획을 이 사람이 씁니다. 그 남친 게시를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6.25 전쟁에 스탈린이 중공군 모태통을 참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동시에 이 사람이 전쟁이 장기화되도록 굉장히 유도를 해요. 전쟁이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을 한번 재평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 이런 순서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료의 출처는 뭐냐 하면 93년 1월부터 소련이 91년 12월에 체제가 이제 붕괴됐어요. 그래서 이 93년 1월부터 이제 이 옛날 비밀 문서들이 이제 이 비밀이 해제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련 연구성이 1966년에 작성한 논문이에요. 이 논문 이거는 왜 작성했느냐 하면 당시에
베트남과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소련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정하기 위해서 소련 전문가한테 강의를 하는 거예요. 6.25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때 소련이 무슨 역할을 했다. 두 번째는 94년 6월 2일 날 김영삼 대통령에게 엘친 대통령이 전달한 문서인데 이게 216건 총 548쪽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건데 1200쪽인데 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예요. 그래서 이게 1200쪽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침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논문을 쓰기 시작할 때, 어디 신문을 보니까 이 러시아 문서가 미국에서 이걸 번역을 해서 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가 이 자료를 몽땅 사서 번역을 해서 93년 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 냉전 역사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한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 폴란드 쭉 거의 당시에 1945년 이후에 냉전 체제가 생긴 그때 걸 다 나오는데 우리도 그중 하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다 모아가지고 99년 하반기 국제정치학회 논총에 실었는데 제가 사실 중국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국 문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 중국 자료가 나왔어요. 김동길이라는 분이 북경대에 있는 종신 교수예요. 이분이 이제 한양대에 와가지고 1년 동안 연구 교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쓴 논문이 뭐냐 하면 1950년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원인을 본 중국의 한반도 정책 이런 거예요. 마침 이게 우연찮게 나와서 제가 이제 이번에 좀 시차적 안 맞는 게 몇 개 있었는데 이번 완전히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문서, 중국 문서로 6.25 전쟁 개시, 진행, 중공 참전 및 휴전을 알아보고 6.25 전쟁 72년 맞아서 최근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교훈이라든가 대책을 제가 제시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탈린이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결정하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하느냐 하는 걸 제가 이제 이게 따라서 김일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1949년 3월 5일 날 모스크바에 스탈린과 김일성이 찾아갑니다. 가서 무력 통일을 위한 남침 이걸 소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탈린이 뭐냐 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 규모, 남북한 군대 우열을 먼저 질문하고 북한군이 절대적 우위가 되지 않는 한 공격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답변을 내렸어요. 지금 남한에 미군이 4만 5천 명 있다. 그리고 38선은 미국과 소련이 결정한 거다. 그런 상황이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탈린은 만일에 남한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남쪽에서 북한을 쳐들어오면 그때 하는 건 내가 양해를 하겠다. 이 정도에서 이제 양해를 했어요.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3월 때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은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소련을 설득시킬 예를 씁니다. 8월 12일 날, 그해, 49년 8월 12일 날, 김일성과 시디코프가 이제 평양에 있는 소련 대사예요. 면담하고, 9월 3일에는 김일성의 러시아 통역관 문일이라는 사람하고, 그 시디코프 대사의 밑에 있는 공사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6월 30일 날,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했는데 38선도 없어졌다 이게 지금. 그러니 지금 대남 전쟁을 하고 최소한도 옹진방도 이거는 우리가 승인해주면 우리가 공격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스탈린은 말이죠. 이제 모든 게 비밀 전문 왔다 갔다 한 걸 지금 순수 일집에 하는 거예요. 9월 11일에 스탈린은 말이죠. 김일성의 요청이 주한미군 철수한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좀 관심이 있다. 응? 그런데,
현지에 있는 대사관이 좀 자세하게 좀 알아서 현지 공관장 의견을 나한테 보고를 해달라. 내가 지금 그냥 보내온 전문가죠.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김일성을 다시 만나가지고 자세히 물어보고 거기에 붙인 이제 현지 공관 의견을 달라. 이렇게 지시를 이제 했어요. 이게 원래 이게 흔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4일 날 이제 툰킨이 이제 스탈린한테 보고를 합니다. 제가요, 수령님, 스탈린 지시에 의해서 제가 9월 12일하고 13일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말하는 투어가, 그게 확신이 안 차 있고, 그냥 꼭 이긴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면전 하지 말고요. 옹진반도와 해주 인근, 이거 점령하도록 좀 해주세요. 상당히 이제 톤이 낮아졌어요. 8월 달에 얘기할 때는 굉장히 급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툰킨 공사가 이제 소련에 보고를 합니다. 인민군이 남친 시 남한 내 빨치산에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신속히 전쟁이 안 끝난다 이거예요.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남침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하는 현지 의견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옹진반도에 있는 점령하는 이런 전쟁이 소련에게 이득이 안 된다. 미국 사람들이 반소 캠페인을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에 입지 않으니까 그냥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현지 의견을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이제 받은 스탈린이 이제 다시 소련 공산당 중앙이 정치국 명의로 평양 주재 대사에게 하다는 훈령을 합니다. 이제 자, 남한 내 빨치산 활동 강화 계획은 승인하되 빨치산 좋다 이거예요. 전면전 남친이나 옹진반도는 공격하면 안 돼.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처음 이야기처럼 옹진반도 점령도 남한이 공격에 오실 경우에 이들이 북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공격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49년만 하더라도 지금 스탈린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해가 바뀌어서 1950년 1월 17일 날 북경에 부임하는 이두현 북한 대사를 위한 박헌영 외상의 오찬이 있었어요. 김일성이 2명의 소련 참사관한테 접근합니다. 49년 10월 1일 지금 중국이 통일되었으니까 이제는 남한을 해방시킬 차례다. 남한 해방을 위해서는 스탈린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만들어 달라. 나는 김일성이 하는 소리입니다. 자신은 공산주의이며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며 스탈린이 그에게 법이기 때문에 그의 승인 없이는 공격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스탈린을 만나게 해달라. 역시 이제 전문이 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김일성의 상기 언급을 청취한 소련 대사관 참사관이 자기가 이 얘기가 불편한 거예요. 피해.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다시 시디코프 대사를 접근해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49년 6월에 모태동도 중국 혁명이 끝나면 북한을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 남한 공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스탈린을 좀 만나게 해달라. 3일 만에 끝날 수 있는 옹진반도 작전도 스탈린이 허가해주지 않으니 난 못하고 있었다면 총공격 시에는 며칠 내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 실제로 며칠 만에 들어왔어요, 서울에? 3일 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시디코프 대사는 스탈린이 작년에 9월 24일 이야기했잖아. 옹진반도 점령
남침 이거 안 돼. 한 것까지 이야기를 했어. 김일성한테. 이거를 자기가 내가 김일성이 뭐라 그러는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고 이제 보냈어. 스탈린한테. 그랬더니 스탈린이 1월 19일자 소련 평양 주재 소련 대사에게 비밀증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보고한 걸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1월 30일 소련 대사에게 하달한 전문에서 김일성이 지금 자꾸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내가 이해가 된다. 그가 말하는 남한을 대고자 하는 통일, 무력 통일, 이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위험이 없도록 잘 조직돼야 한다. 김일성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할 요건이 있다. 그를 도울 의사가 있다는 것을 김일성에 전달해라. 그 양반이 이제 스탈린이 1월쯤 1950년 1월 하순 이때 정해졌어. 마음이.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스탈린이 중국하고 모태동 상의를 해요. 계략적으로 2월 9일 날 그렇게 우리 둘이 합쳐서 북한을 돕자 하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고는 2월 3월 중에 북한에 뭐 탱크, 탄약, 군장비, 대포, 의약품, 석유 이런 걸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평양 대사가 소련 대사가 겸직하고 있던 북한 인민군 군사고문단장직에 전쟁 영웅 소련의 바실리에프 중장을 임명을 합니다. 사람을 다시 보낸 거죠. 이런 바탕 하에서 김일성이가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방문해가지고 결론은 4월 10일 날 김일성이가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그 남친 좋아 허가를 딱 내렸어요. 근데 이 기록을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우리가 가졌던 아까 말하는 소련 문서 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가져온 문서 이거 보면 이런 자세히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에서 뭐가 또 나왔냐 하면 김일성이가 5월 13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4월 기간 중 모스크바에서 쓴 이야기를 합니다. 스탈린이 남친 승인을 했다. 응?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셔. 5월 13일 그러니까 모 대통령이 스탈린이 전문을 물어봤어요. 김일성이 와서 지금 저 스탈린 원수께서 저 남침을 승인했다 그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스탈린이. 그 다음날 5월 14일자 전문에서 내가 4월 달에 모스크바 회담에서 김일성에게 국제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 변하고 있다는 건 나중에 설명하겠죠. 이건 중국의 공산혁명을 말하는 중국 통일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통일 가업을 개시하는데 동의했고 이 문제의 결정은 중국과 북한이 함께 내려야 한다. 만일 중국 측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문제의 결정을 연기하자. 이렇게 김일성한테 얘기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모태똥이 동의해야 너 둘이서 남침을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얘기 뭡니까? 러시아는 자기는 쏙 빼고 이게 설명이 또 나와요. 왜 우리가 못 가느냐. 2차 대전 때 2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군이. 우리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또 그건 표면적 이야기고 본심이 또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모태똥은 무슨 입장에 있느냐. 이 사람은 49년 10월 1일 날 중국 통일한 이후에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어 지금. 한편 중국 안에 내부에 지금 이 반모태똥 세력이 통일은 했지만은 장개석 군대 부대도 남아 있을 거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정치 기반이 공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한 번 기회를 한번 더 잡아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어떻게 소개하느냐.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잇몸이 뭐야?
북한이 없으면 중국이 이가 싫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한을 도와야 된다. 두 가지. 하나는 자기 국내 사회에 있는 불안한 정치 기반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고, 한 분은 또 자기가 이런 통일에 대해서 그걸 과시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월 2일 날 미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파병한다 하고 스탈린하고 합의를 하고, 또 7월 12일 날 북한에도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 북한이 원한다면 중공은 군대를 파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32만 명 사개 군단이 동부아 지역, 만주입니다. 준비되어 있다. 이에 대한 김일성의 결정을 8월 10일까지 알려달라 하고 북한군 부참모장 이상조에게 요청을 합니다. 스탈린은 지금 전쟁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50년 7월 5일 날 중국 주재 로신 대사한테 해가지고 주원라이 외상에게 보낸 전문을 전달하게 합니다. 적군이 한국군과 유엔군 38선을 넘게 될 경우 북한군을 돕기 위해서 중공군 국외 사단을 한만 국경지대에 집결시키라. 그러면 내가 소련이 공중엄호를 해주겠다. 또 7월 13일 또 모태동에도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중공군 국외 사단 엄호를 위해서 제트기 124대로 구성된 1개 항공사단을 약속하고 2, 3개월간 중국적 조종사 훈련과 훈련 후 장비 이전을 통보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9월 15일 날 우리가 유엔군 인천을 상륙하고 28일 날, 이게 29일이 아니고 28일, 우리가 28일 날 서울 수복했어요. 그날, 그 다음날 29일 김일성, 박헌영은 다시 스탈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 전문입니다. 전문. 적군이 38선을 돌파하면 소련군의 직접 지원과 중공과 기타 공산과들이 국제의용군을 조직해서 원조해 주라 하고 보냅니다. 이 편지를 새벽에 받았어요. 스탈린은. 그래가지고 10월 1일 날 새벽 2시 50분에 다시 북한에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모태동과 주원래에게도 또 연락합니다. 최소 5, 6개 사단의 중공의용군을 38선 방향으로 진격시켜서 북한군을 지원해달라. 또 김일성, 박헌영, 이제 러시아도 스탈린도 그러고 김일성, 박헌영도 지금 계속 중공군 참전을 지금 쪼릅니다. 모태동은 말이죠. 10월 2일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꼬리를 감춥니다. 10월 2일 날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과 10월 3일자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에서 출병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게 다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한 차이가. 우리가 어려운 거는 중공군의 준비가 부족하고 중공군이 참전하면 미중 정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중소동맹조약에 의해서 소련군의 참전이 불가피하고, 또 중공군 참전하게 되면 미국이 중국 내에 있는 반동 세력을 준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북한군은 인내심을 보이면서 유격전 형태, 정식 전쟁을 안 하고 이제 유격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택동이 전쟁 안 가려고 지금 이제 피하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 역전되니까. 스탈린 후군 달았어요. 10월 5일 날 스탈린은 모택동하고 주얼레에게 보낸 전문에서 소련이 지원하는 중공의용군 참전은 한반도 문제 논의 시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을 갈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고, 한반도가 중국을 치는 도약대가 되는 것을 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 거다, 이거 지금. 모택동은 굉장히 유리하다,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6.25 참전이 이런 의미에서 참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전문을 받아보고 모태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면 소련이 말이죠. 공중 엄호하고 무기 조공하면 우리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스탈린이 말이죠. 10월 8일 날 김일성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모 대통령이 지금 10월 7일 날 국외 사단을 조만간 북한에 파견할 일정을 알려왔다. 응? 김일성 너 말이죠. 기죽지 말고 열심히 싸우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어요. 모 대통령도 말이죠. 10월 8일 평양 주재, 중국 주재 대사를 통해서 중공 의원군이 참전한다 하고 알려줬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 아까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응? 이제 이 중공 대표단이 이제 인표는 당시 국방장관이었어요. 주원라인은 외상이야. 이 사람들이 소련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중 엄호를 할 것이냐, 무기 제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냥 이 전쟁에 참고 안 하려고 자꾸 이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화가 났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참전 안 해? 북한은 매우 짧은 시일 내에 붕괴될 거야. 그러면 만주에 말이야. 북한 인민군을 재배치하고 그러니까 철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연해주 지역에 다음에 북한으로 진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북한계 소련인 부상병 노약자를 이동시켜가지고 북한 재진입하는 걸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나는 이제 북한을 포기하는 거야. 당분간은. 중국에 통보를 했어요. 이런 내용도 또 북한군 철수 계획을 김일성에게 실제로 또 제시했어요. 완전히 지금 이 사람을 모 대통령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는 사이에 이제 또 일이 진행되는데, 이거 최근에 우리가 중국 김종길 교수가 준 자료에 있어요. 그렇게 피하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왜 중국이 갑자기 마음을 또 돌렸냐, 이거예요. 요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어. 하나는 10월 10일 날, 모 대통령, 주온라이하고 인표가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 가서 이 교섭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같은 날이에요. 영국 외상이, 사실은 중공이, 영국하고 가까워요. 왜냐하면 홍콩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하는 사이예요. 우리 생각하면 미국 팬이니까 영국이 그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중공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외상이 중국 국경과 인접 지역에는 한국군 외에는 어떠한 부대를 배치하지 않는다 하고 중국 외상한테 알려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엔군이 북한을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더 구체적인 게 10월 13일 나왔는데 중공당 정치국 긴급회의에 이 팽덕회가 뭐냐 하면 나중에 의용군의 사령관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0월 10일 내가 12일 날 북한에 있는 연안파가 중국 친중파예요. 연안파 박일우 북한 내무장관으로부터 뭘 들었는데 미국 군사첩보를 내가 들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 애들이 9월 26일 날 미 참모본부가 지시를 했어. 무슨 지시를 했느냐 하면 메가더 장군한테 평양 이북의 정주, 군우리, 영원, 함흥. 그러니까 이게 평양하고 함흥사예요. 고까지로 이어진 메가더 라인 선에서 멈추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무슨 생각이야? 야, 이거 잘하면 내가 이번에 한 발을 뭘 먹느냐 하면 평양 이북 함흥 위에 있는 함경도, 평안도 그걸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응? 굉장히 몇이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 10월 19일 날 내려온다고요. 지금까지 제가 길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스탈린이
중국을 참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위협도 주고, 뭐 사탕도 주고, 그러잖아요. 응? 너 만일에 너 중국 너들이 말이야, 남한, 6.25 전쟁에 안 들어가면, 다 철수시킬 거야. 응? 북한도 철수시키고,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근데 한편 스탈린은 어떻게 하니? 이 사람이 괴물이에요, 괴물. 응?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쟁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휴전협상도 하고 전쟁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이건 제가 왜 이 사람이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하고 9월 28일 상륙했단 말이에요. 서울 수복했어. 그래가지고 당장 9월 30일 날 소련 공산당 정치국 회의를 거쳐가지고 10월 1일 날 유엔 주재 소련 대표 부로 전문을 칩니다. 모태동 상의하고 즉각 정전하고 전쟁을 끝내고 쉬고 외국군 철수하고 국제감시에 총선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엔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한 50몇 개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유엔이 몇 개죠? 한 거의 200개쯤 돼요. 그때는 55개인가 좀 돼요.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뭐 공산 진영 한 10몇 개 되고 나머지는 다 자유우방이니까 당연히 이건 이제 기껏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련 거는 킬하고 유엔 총회에서 우리 측 사람들이 우리 자유진영 측이 뭐냐면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유엔 총회 정치위원회 10월 4일 소련 측 결의안을 부결시키고 찬성 47, 반대 5, 기권 7표로 유엔 주관으로 한반도에서의 통일된 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총선 실시 이거를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한편 10월 19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중공군이 남하 압록강을 도항해서 이제 공격 나서자 12월 초 우리도 유엔 주재 인도, 영국, 스웨덴 대표와 리 사무총장이 중국 대표에게 중공이에요. 에게 중국이 수락할 정령 조건 제시를 요청합니다. 약해지면 자꾸 정전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얼레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누구한테 물어봐느냐 하면 스탈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항상 스탈린한테 물어봐요. 모든 결정할 때. 주얼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 대만 및 대만 해역으로부터의 미군 철수, 한국 문제의 한국인 스스로 해결, 중공 정부 대표의 유엔 참여 및 대만 정부 대표 축출, 일본과의 평화 조약. 그러니까 이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정전할까요? 하고 스탈린에게 물어봤어요. 스탈린이 뭐라 그러냐 하면 12월 7일 날 이 유엔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낸 훈련에 의해서 미국이 지금 패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꾸 정전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왜 자꾸 니들이 전쟁을 끝내려고 그러냐? 응? 지금 주얼레가 제시한 정전 조건들은 적절하지 않다. 응?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아직 해방되지 않은 시점인데 왜 중국이 카드를 막 제시하냐? 좀 있어봐라 말이야. 더 유리한 조건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 미국과 유엔이 먼저 정전 조건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봐라.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지 않으려고 하는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은 중국을 한국 유엔 6.25 전쟁에 넣으려고 애를 썼고 이제는 또 약해지니까 이제 전쟁을 또 오래 끄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유엔 측이 1사 후퇴 이후에 정전 제안을 하니까 또 주얼레가 또 물어봅니다. 스탈린에게. 정전할까요? 그러니까 계속해. 무슨 정전이냐? 그러면서 더 우선이 이런 게 있어요. 51년 6월 5일에 스탈린은 뭐라 그러냐 하면 모태통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중국 너들이 언제
현대전을 하고 현대전 할 기회가 있겠느냐? 응? 현대전 연구하라는 거죠. 계속 전쟁하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남의 나라 보고 현대전 연구하라고 말이지 전쟁을 계속 하라는 게 말이 돼요? 질문 좀 하나 드릴까요? 네. 중국이 왜 오택토이가 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을까요? 아까 저 얘기했죠. 처음에는 자기가 중국 통일한 이후에 그 자기의 그 위신도 올리고, 응? 그런 걸 했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생긴 게 49년 10월 1일이야. 10월이 지금 전쟁이 지금 그 이후에 지금 한 반년 후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중국 국내에는 지금 불안한 그런 기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중국은 가능하면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지. 혹시 한국 전쟁에서 피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6.25 전쟁에 죽은 사람이 전사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대 4쯤 될 거예요. 우리 측이 한 명 전사했다면 저쪽 한 4명 전사했단 말이에요, 지금. 인해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급적이면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51년 7월부터 53년 7월까지 계속된 휴전협상 초기 단계에 모 대통령은 중국 측이 만족할 조건들을 확보할 경우, 조건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대만 해역에서 미군이 없어지고, 응? 대만을 중국이 점령하도록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하고, 그런 게 제일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확보되면 휴전협정을 하고 싶다, 체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스탈린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지금 휴전협정을 빨리 체결, 급한 이유가 없잖아. 응? 그러니까 그렇게 휴전협정 빨리 하자 졸르지 말아라. 계속 이럽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 날 스탈린이 이제 설해양 독살을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죽고 나서 2주 이후에 소련 강요회의는 전쟁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전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스탈린이 하는 거예요, 계속 스탈린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 하면,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났다. 그거는, 소련, 김일성, 중국, 이렇게 연결해서 했다는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키가 누구냐 하면 스탈린이다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 하면 스탈린이 계획하고, 감독하고, 또 작전 짜고, 김일성과 모채통이 주연과 조연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자적 입장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본 견지에서는 뭐냐면 스탈린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949년 기간 중에 김일성이가 아까 소련 문서를 보면 48번 남친 승인을 제가 가져가 한 3 꼭지만 했잖아요. 왔다 갔다 한 전문을 다 하면 48번이에요. 이걸 간청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또 스탈린 당시에 전 공산국가의 우두머리에 원수예요, 원수. 수령, 공산주의의 수령이에요. 개국을 치고 스탈린은 원수야. 김일성은 카피탄, 대의다 말 대의. 그러니까 원수와 대의 사이에서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고 나라 사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 이 소련 문서를 봤을 때 그 웨드즈비라고 하는 대학원 학생이 박사 과정에 이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아까 말한 그 문서를 초창기에 나온 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48번 김일성이가 전쟁을 하자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다. 딱 그랬어요. 또 그 같은 잡지 해보에
오른쪽에 글이 하나 딱 쓸려요. 이게 하버드 소련 연구소 소장 울람이라는 교수예요. 이 사람이 결론을 딱 내렸어. 저 학생이 박사과정 학생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48번 간청했기 때문에 김일성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들 100m 경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8명이 앞에 서 있고 출발할 때 지도에 마음대로 출발하나? 못하지 않느냐? 엄파이어가 막 총을 쏴야 간다, 이거 지금.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어. 저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과정이 결정하는 것이 스탈린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전쟁은 스탈린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자, 스탈린은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49년까지는 안 된다 그러더니 50년 딱 되더니 전쟁을 시작하고 시간을 막 끄고 계속 하느냐. 이거 뭐냐 하면 1949년 10월 1일 중국 통일 후 중국 공산국가가 통일됐잖아요. 이게 변화된 정세예요. 또 하나의 변화 정세는 뭐냐 하면 소련이 원자폭탄을 그동안에 만들었어. 그게 큰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정세, 국제정세. 그래서 뭐냐 하면 전쟁을 계속 시켜가지고 미국과 중국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자기의 꼬범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다음에 언젠가 기어오른다, 이거죠. 옛날부터 다른 제가 연구한 거 보면 스탈린이 모 대통령을 얼마나 경계하고 미워하는지 실제로 중국의 그 대사, 아까 로신이라는 대사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양자강을 모 대통령이 넘어갈 때까지 장개석을 따라다녔어. 로신 대사가. 로신이 그러니까 그 장개석이가 정통포를 본 거예요. 게다가 스탈린이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분단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오로지 소련이 그 영향 행사하는 그게 모토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중국이 곧 영국하고 수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걸 막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별로 공부를 안 하지만은 러시아, 소련, 스탈린이 얼마나 남진 정책을 해왔냐 하면 우리가 아마 그리스 공부 한번 해보시면 그리스, 지금 우리 히랍, 그리스도 스탈린이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도 한동안 좌파 정부가 공산 정부가 서고 그랬어요. 또 이란이지, 이란까지 내려왔어. 그것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소련이 지금 2차 대전 때 누구 무기로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미국이 다 전쟁 무기를 대준 거 아니에요? 전차고 비행기고 다 대준 거 아니에요? 미국이 처음 생각할 때 독일을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소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45년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소련이 하는 거 완전히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러시아의 놈들이 남쪽으로 돌파하구나. 우리가 롤백 해야 되겠다 하는 최초의 나라가 한국이 된 거예요. 다 미국의 전략적인 관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일어나서는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남친을 생각했던 거죠. 이 사람은 무슨 세계적 전략 이런 거 없어, 그냥 공산화 통일. 한반도를 제때를 만들고 동족 상대한 책임이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저께 국군 방송에 이야기를 했는, 1시간 녹음 방송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민간인 학살이 한 10몇만 됐다, 12만. 전남 영광군에서 4만 명이 죽었어. 전남 영광군, 우리 1952년 통계에 나와 있어. 여자가 전국에서 한 2만 명 정도 학살됐는데, 양민이. 군인이 아니에요, 양민이.
전남 영광군에서 8천 명 좀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민이 영광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걸 무슨 요새 뭐 김정은이를 뭐 서울에 모신다고 뭐 어디 강화문에서 이번 데모했다면서도 그 무슨 그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 사람들은 계속 평안 없는 공산화 통일 정책하고 핵무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 대통령은 지금도 그때도 자기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 참전했고 지금도 2018년 이후 중국의 경제 군사 평창 정책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목표가 왜 미국이 난리인지 아세요? 중국을 견제하느냐. 태평양을 반쪽을 자기 거라는 거야,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뭐 했어요? 세계 세 척의 항공모함을 세웠고 또 4개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 태평양 반쯤 갔어, 지금. 지난번에 중국의 그 외상 왕인가 이 사람이 남태평양 가서 안보 조약을 하대요, 보니까. 전 세계 지금 중국이 우리가 옛날 소련보다 더한 중국이 설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가서 중국의 꿈을 같이 하겠다. 누가 했어요? 응? 문재인 씨가 북한, 중국 무슨 대학 청와대학인가 어디 가가지고, 중국몽을 같이 하겠대, 자기가. 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응?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6.25 전쟁 72주년에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공산권의 남침을 초래한 준비였는 우리 정부, 주한미군 철수. 지금 이런 게 비슷하게 갈 뻔했잖아요, 그죠? 윤석열 정부 안 들었으면 갈 뻔했어요, 이게 진짜. 49년 4월 6일 동안 4만 5천 명이 철수했어요. 7월달 482명만 남겨두고 간 거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정했어요. 나가는 대신에 이러저러한 무기를 공급해달라.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까봐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어. 이거 우리가 남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이따 하겠게요.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가장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드린 책, 박정희 책, 평화와 번영의 길. 제가 파키스탄 돌아오고 나서 하는 주장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나라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한스 몰겐소 교수의 경고를 따라서 공포의 균형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스 몰겐소, 이게 70년대에 쓴 국제정책 개론에 나오는 책이야, 이 내용이. 다투는 두 나라 중 핵으로 위협받는 국가가 핵으로 반격할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항복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 있는 나라, 없는 나라는 항복하거나 뭐예요? 파괴되는 건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지금 핵 미사일 무장 고도하고 있고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전략적 접근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거 제가 얘기해 드리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결기 있는 지도자의 결심과 이에 대한 국민의 승부와 희생이 있어야 돼. 지금 대통령이 그런 방향을 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막는 사람이 많이 있죠, 지금. 갯지를 붙이고 말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 계기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과 시장경제 기조에
통일을 다시 추진해야 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북한의 통일 정책을 알아야 돼. 대남 전략과 통일 정책. 이거는 뭐냐 하면 딱 세 가지예요. 이거는 김일성이가 정권 잡은 이후에 1948년, 47년부터지. 변한 게 없어. 자민통. 자주는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 여러분, 자주하면 굉장히 근사하게 들리잖아요.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 쏘이면 주한미군 철수예요. 민주가 얼마나 좋아요? 국가보안법 철폐 공산당 활동 자유화예요. 응? 그러니까 박원순이 뭐라고 했어요?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 불러야 그게 민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공산당 활동 자유가 되면 남한에 무슨 정부가 서요? 빨갱이 정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정부하고 북한 정부하고 연방적 통일하는 게 자민통 정부예요. 근데 북한이 또 그랬어요. 이 남한의 공산화 정부를 세우는 건 반드시 미군 철수하고 공산당 활동 자유화 돼가지고 폭력으로 우리 정부를 전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의 공산화 정부가 생기면 북한의 정부하고 통일정부로 생긴다는 연방정부예요. 그런데 얘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딱 또 딴 걸 했다. 한마디 또 해서 거의 한 몇십 년 이후에. 남한에 폭력으로 공산정부가 안 세워져도 북한의 주장을 따르는 정부가 생기면 그 사람은 연방정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한에 그동안 몇 년 정부가 있잖아요. 지금 좌파정부가. 북한이 좋아하는 주한미군 철수. 또 공산당 활동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 국가보안법 철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연방정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6.15 선언이고 14선언이고 4.18도 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음에 기회 되면 내가 한번 6.15 선언과 14선언 또 뭐 4.18가 다 문구로 가지고 한 분석을 해드릴게요.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우리가 계속 성공한 나라고 전 세계 지금 10등 안에 10등 더 잘 갈 수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놈은 공산당하고 뭘 해요? 안 돼, 이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힘을 길러야 우선적으로. 그래서 북한의 핵의 완전한 폐기,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확장 억제책을 확보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기본이 돼야 돼. 이건 사실은 이 정책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정책이야. 지금 우리 정책이 이 정도에 끝나고 있어, 지금. 그 천만다행이지. 이것도,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써가지고 지금 이 정도 간 것이 천만다행이다, 지금. 만약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뭐 국가보안법 철폐해서 여기 빨갱이 정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제가 이제 작년 2021년 9월 3일 제가 저 책에 박정희 평화와 번영의 길을 묻다는 책에 지금 우리의 힘을 기르면서 북한 핵 완전 폐기하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확장 억제책 확보 이거 썼어. 여기에 더 추가 쓴 게 뭐냐 하면 미국 양해하에 한국 핵무장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불가피하다 하는 제가 주장을 계속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2021년 9월 3일 운하일보에 썼어요. 대북 핵균형 시급성과 세 가지 대안이라고 해서 썼어요. 그건 내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내실이 있는 북한 핵 억지 위해서는 세 가지 대책을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북한이 어느 시점까지 핵 폐기에 응하지 않으면 전술 핵 폐지를 하겠다 하는 걸 미국이 발표하게 해줘야 돼. 나토식 전술 핵무기 공유 체제. 이건 미국이 핵탄두를 갖다 주고 항공기는
이 나토 국가가 운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국 양해하에 우리가 핵무장을 단독하는 거예요. 핵무장을 추진하는데 만일에 북한이 핵 폐기하면 우리가 핵무장한다는 걸 우리도 중단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세 가지를 해야죠. 이 세 가지 이거는 미국이 생각하는 지금 NPT 체제, 핵 확산 방지 체제 이거 맞지 않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기하면 미국이 아마 100% 노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북한이 남북대에 응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핵 문제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조선반도 비핵화 지대로라는 것을 제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김정일이 뭐예요? 김정은이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린 비핵화야. 우리 생각이 바뀐 적이 없어. 근데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조선반도 비핵지대론의 본질은 뭐냐 하면 주한미군 철수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소리야. 이게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을 속인 거지. 응? 여러분이 뭐 누가 속였든 다 알 거야. 그러니까 이거 또 들고 나와. 그러면 해당이 안 돼. 괜히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정세를 국제 정세를 우리 입장에서 활용을 해야 돼. 응?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금 정세가 지금 우리가 72년 남북대화 시작할 때는 미국과 중공이 대땅터야. 아주 좋은 사이야. 지금 뭐야? 미국과 중공은 아마 전쟁이 내일 일어나도 괜찮을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태에 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조야에서 말이죠. 왜 한국이 왜 핵 무장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응? 비근한 이야기로 작년에 워싱턴 포스트의 10월 7일 날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제니퍼 린더, 데일리 프레스, 이 사람 부부예요, 사실은. 이 부부가 글을 썼는데 워싱턴 포스트 기고했어요. 10월 7일 날. 북한 핵 위협에 처한 한국 핵무기 개발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아마 앞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하게 되면 이게 아마 더 드러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정세와, 국제 정세와, 지금 우리를 둘러싸는 정세가 다르다, 이거 지금. 또 미국에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일어났을 때 미국이 우리 지원 안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미국을 설득할 6가지 논리를 제가 설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7살 때 남북대화 시작해가지고 50년을 그 분야에 종사하고 연구했어요. 북한은 우리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 협상이 뭐예요? 우리 협상은 뭐라고요? 우리 협상 내고 무역하는 사람 내고, 어? 응? 우리 장 본부장 잘 알죠? 내고 뭐예요? 어? 흥정, 주고받는 거예요. 10개가 있으면 5개 나누냐? 안 그러면 6개, 4개, 이렇게, 그거 하는 싸움이에요. 흥정. 이게 서양식인 협상이에요. 근데, 소련이나 중공이나 북한이 생각하는 협상은 그게 아니에요. 내 목적을 혁명 달성을 하기 위한 제2의 수단이에요. 제1의 수단이 뭐예요? 전쟁과 폭력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말로서 하는 거다, 말로서.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거를 또 언제 하느냐? 평소에는 안 해요. 제1 수단이 뭐 전쟁이잖아요. 자기가 세일 땐 전쟁을 한다고. 약하면 대화를 하자 그런다고. 근데 협상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인처럼 협상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 뭐냐 하면 북한이 우리가 대화를
또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무슨 주고 당번 주고 아직 하는 게 아니에요. 겁을 줘야 돼, 겁을. 완전 압박을 쳐야 돼. 예를 들면 왜 70년대에 남북대화 시작했느냐? 그때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안 하면 중국하고 미국이 대화를 하잖아요. 북한이 빠져버리면 불리하다 생각 들어온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총리회담 90년대 말. 그거 왜 했어요? 동북아파 전체 공산당이 다 무너졌어. 북한도 무너질까봐 서울 찾아온 거예요. 또 김대중 때 왜 했어요? 북한 인민 중에 300만이 굶어 죽었어. 돈 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불리할 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움찔해가지고 대화에 나온다, 이거 지금.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중국 움직여야 돼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하면 여기 가장 민감한 나라가 누구예요? 중국이잖아요. 북한 핵 배기에 적극 하도록 자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다음은 제가 이제 사실은 3년 동안 2013년, 16년 사이 파키스탄 대사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느낀 거예요. 남북한이 핵 무기를 가지면 중국, 인도 간, 인도, 파키스탄 간처럼 상호 억지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케이스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있은 인도, 파키스탄도 뭐 10km, 20km 왔다 갔다 하는 전투는 자주 해요, 자주. 중국, 일본,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큰 전쟁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이 미 본토와 주일 무인 기지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핵무장은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중국의 주한미군 타격 억제와 태평양 진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이죠. 작년에 미국, 영국, 호주가 삼각동맹을 하고 호주에 장거리 순항 토마호크 미사일 탑재하는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미국이 이전하기를 발표했어요. 이거 옛날에 안 해줬어요? 이거 왜 합니까? 중국 견제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보다 피해가 적고 우리 핵무장하면 북한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세 가지 했잖아요. 북한의 어느 시점까지 핵 폐기 안 하면 전술 핵 폐기한다. 두 번째는 나토식 핵 공유하는 방식. 세 번째는 조건부로 한국 핵무장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하면 돼. 한 개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한미 방위조약을 만들었어. 미국하고. 엄청난 내용이에요.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만들었어요. 만일에 우리 대통령이 이 세 개 중 한 개만 한다 그러면 그에 버금하는 우리나라 안보를 확보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인도, 파키스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파키스탄이 핵을 한 200기 가지고 있고 인도가 한 150기 정도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전쟁을 3번 했어. 영국으로부터 분리됐는데 통합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통합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그런 게 없어요. 47년 8월 14일 날 파키스탄 독립했고 8월 15일 날 인도가 독립했어요. 그 다음에 3번 전쟁했는데 주로 카시미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47년, 48년에 한 번 있었고 65년에 있었고 3차 전쟁은 이제 동파키스탄,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예요. 그때 또 전쟁 3번 했는데 우리가
파키스탄과 인도 간, 파키스탄, 인도 간은 우리 남북한보다는 못하지만 아주 적대적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인도가 1974년 5월 지하 핵실험과 98년에 또 이런 파키스탄 국경 근처에서 핵실험을 했어. 인도는 왜 했느냐? 중국과의 전쟁에서 1959년부터 62년에서 패했어요. 근데 중국이 64년에 핵실험해서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인도가 싸워가지고 인도도 핵실험을 했어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로 인도가 74년 5월에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압둘 칸이라고 들어봤죠. 이 사람이 이제 파키스탄의 핵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귀국해가지고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월간조선 2018년 5월에 자세히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얼만큼 이 사람들이 핵 개발에 고생을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도 그래서 인도가 74년 하고 난 이후에 10년 이후 1984년에 성공을 해요. 핵실험은 사실은 98년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인도, 파키스탄 핵을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 인도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라인 오브 컨트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처럼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거기 뭐 계속 포 쏘고 그래요.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마치고 나서 파키스탄 대사를 마치고 나서 파키스탄의 교회를 제가 4개를 짓는 걸 도왔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교회에 헌당한다고 갔었는데 그때 10월 달 갔는데 막 포를 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카시미르 아까 전쟁이 다 카시미르에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카시미르는 이 그림처럼 중국하고 파키스탄, 인도 사이에 있어. 이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거예요. 그걸 줄여내는 게 지금 옆에 카시미르 분쟁 지역이에요. 이건 또 구글 지도인데 여기 보면 좀 크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인도가 있고 파키스탄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밑에 잠무 앤 카시미르가 뭐냐 하면 인도령 카시미르예요. 노던 에어딩 이거 뭐냐 하면 옆에 있는 이건 뭐냐 하면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카시미르예요. 이게 왜 복잡하게 됐느냐? 이 파키스탄이 1947년 독립할 때 약 300개의 왕국이 있어, 왕국. 그 중에 하나가 카시미르 왕국이에요. 이 카시미르 왕국이 임금이 힌두교예요. 국민은 마호메교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인도로 가니까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전쟁이 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유엔 기구가 우리처럼 비무장지대 LOC라고 해가지고 라인 오브 컨트롤 이게 지키고 있어요. 한동안 우리나라 투스타가 와서 사령관을 했어요. 자, 우리가 파키스탄 얘기 좀 하자 이거예요. 74년 5월 18일 날 이제 인도가 핵실험했어. 그 당시에 알리 부토 파키스탄 총리예요. 알리 부토 총리는 누구냐 하면 여자 총리 있죠. 저 암살당한 베나지르 부토의 아버지야. 이 사람이 풀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 개발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 10년 동안 해가지고 84년에 핵 개발하고 또 핵 운반 탄도미사일은 파키스탄이 먼저 했어요. 이거 아마 북한에서 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울하크 대통령인데 인도 총리한테 편지를 보냈어. 양국 간 큰 규모 전쟁은 이제 없다. 응? 우리 핵 가졌단 말이야, 지금. 응? 조그만 전쟁 하지만 큰 전쟁은 못 할 거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안보 문제는 대충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좀 해가야 될 것이냐. 북한 핵폐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전제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난 정부처럼 말이죠.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가짜 평화 쇼하고 말이지. 종전선언 하자 그러고 막 다니고. 아니, 구라파 가서 얼마나 망신당했어요. 각국 수상들이, 우리나라 무슨 뭐 외무장관이 누가 가서 이야기해. 종전선언 좀 사인해달라고. 전부 다 그냥 웃긴다는 소리 하죠. 그런 망신을 당하고 말이지. 그렇게 종이로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 온다면 뭐 100번 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 핵 폐기와 남북한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2018년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예요. 이거. 저는 이거 합의한 남북 정상간 대화를 공개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언제나 해야 될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정착돼야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방적 대북 지원은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방국가의 유대 강화와 신뢰 구축 사례를 연구해야 돼요. 이게 내가 정부에 꼭 이거 권하고 싶어요. 1975년에 유럽 안보협력기구가 신뢰 구축 제도를 만들었어. 이게 1985년 문서로 나와 있어요. 그냥 대왕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지금 지난번 2018년 9월 19일 날 그냥 선을 그고 마음대로 했잖아요. 군사훈련 안 한다, 뭐 별짓 다 했잖아요. 소련과 당시에 나토와 러시아가 협의한 이건 뭐냐 하면 신뢰 구축제도 이런 게 있어요. 만일에 13,000명 정도가 군사훈련을 한다. 상대방에서. 그럼 42일 전에 가서 미리 통보를 해야 돼. 그 가서 와서 또 그 군사훈련 하는지 그거 가서 참관을 해. 그 다음에 4만 명 이상 된다. 그럼 1년 전에 통보해. 내가 4만 명 정도의 군사훈련 한다. 그럼 내가 그때 한다는 걸 알려주고 또 군사훈련하러 와서 보는 거예요. 7만 명. 이건 2년 전에 알려줘야 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남북한 간에 전혀 신뢰 조치가 안 돼 있는데 가서 뭐 당장 무슨 내일부터 안 한다. 여러분 제일 웃기는 건 내가 설명하겠지만은 백령도에 있는 자주포 그거 훈련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육지에 싣고 와서 해요. 거기서 못하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거 내가 보여줄게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9.19 선언의 그 9.19 군사 분야 합의서예요. 왼쪽 한번 왼쪽. 이게 초도와 덕적도 사이가 135km예요. 근데 북쪽은 50km, 우리가 85km예요. 그러니까 이날, 이게 나오는 날 내가 이 지도가 나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조선일보에서 동해안처럼 이렇게 80km에 딱딱 나누어도 40km 돼 있다는 거 지금. 자세히 한번 봐라. 지도를 바꿨어, 이거. 근데 어째 우리는 말이지, 85km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거 왜 군사, NNL 우리가 지켜왔는데, 이걸 왜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어? 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북한은 50km, 우리는 85km야. 이게 덕적도가 막 북한 배가 만들어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지금. 말이 돼, 이게 지금? 북한의 어선이 뭐 민간 어선입니까? 딱 군사 어선 아니에요, 전부 다. 또, 지상 적대 행위 중단 구역도 이게 80km를 하게 돼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서쪽은 이제 서울하고 이제 이게 가까우니까 이건 40km를 했어. 비행기도 마음대로 못 떠. 이게 이런 걸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거를? 더 심한 거 한번 볼까요? 이게 또 북한이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정찰기 비행 금지 구역을
40km, 각각 40km 하고, 그 다음에 전투기 등 군용기 비행 금지 구역이 이게 40km씩 하고, 정찰기는 60km씩 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이 감지 정찰기가 없어.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이걸 묻거나 우리는 못하는 거 아니야. 저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응? 이 짓을 한다면 우리의 기능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는 이제 미 공군, 한국군 해서 글로벌 호크라든가 U2S, RF-16 이런 걸 다 북한을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걸 못 보게 아까 그랬죠. 얘들 협상이 뭐라 했어요? 말로서 자기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한다 지금. 다행히 이거는 통과 안 됐다고 그래. 정찰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결론 얘기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출범을 계기로 해서 자유민주 통일 지지 확대에 위한 정부와 국민의 개려는 행동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월남,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을 보면서, 키신저하고 월맹 외상 네트워크가 72년에 회담하고, 1년 이후에 파리 평화협정하고, 그리고 2년 이후에 공산화돼서 걱정 많이 했어. 작년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다만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건 좀 사라졌어. 그러나 이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뭐 좀 행동을 해야 돼. 나라 지키고 남북한 평화 정착, 민족 공영과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서 행동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행동을 좀 몇 개 써볼게요. 우선 나라를 지킬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 통일 소망을 굳건히 하고 정치 지도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어느 사람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사람인지, 그거 뭣도 모르고 그냥, 그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이다. 그 사람 찍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광문에 4만 명이 죽었는데, 그 자손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으로, 건강과 시간이 있는 사람은 건강과 시간을 내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적극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문구 대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이런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활동하는 분들한테 그런 우리나라의 삼성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이런데 좀 후원해줘야지. LG는 뭐 하는 거야, LG는? SK는 뭐 하며? 이런데 팍팍 밀어줘야 돼, 사실은. 그럼, 그리고 이제,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치거나 부상을 입은 희생장병과 유가족에 대한 국가 보상 보훈 확대와 국군 포로 송환을 실현시켜야 돼요. 지금 북한에 지금 국군 포로 얼마나 있는지 다 알잖아요. 응? 또 우리 전쟁에 참가했던 우리 장병들, 유가족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6.25 전쟁 참전 그 뭐라 그러죠? 참전했다고 얼마 주는 거? 그거 얼마 줍니까? 참전수당 얼마 준지 아세요? 30만 원을 올랐죠. 좌우간 내가 어느 기회에 이게 8만 원이었는데 16만 원 만들 때 조금 기여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죠, 말. 응?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아니 무슨 여행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몇 억씩 주는데 나라를 바친 생명을 바친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제가 아까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응? 그렇지만은 제가 우연찮게 이 자료를 처음 어느 교회에서 한번 했어요. 그때 그 전에 한번 책을 읽어봤는데
그 성경 66권을 성경이 없어가지고 66권 잘라가지고 나눠서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가짜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다 막 돈 주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하 교인들이 20만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과 의료와 약품 지원하고 또 미리 온 통일 세력도 있잖아요, 지금. 탈북자.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도와줄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도운 사람들, 유엔가, 지금 나라가 지금 몇 개입니까? 60몇 개국. 전쟁 참가한 국가가 16개국이고, 의료 지원한 나라가 6개국, 그 다음에 재정 지원한 나라가 몇 개? 43개? 토탈 꽤 많아요. 65개인가 좀 돼요. 나 다 외우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는 그냥 사실은 그 6.25 전쟁 때문에 나라가 날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 셀라시아 황제가, 자기 근위병을 자기 경호실을 보내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몇 년 후에 날아갔어, 에티오피아는.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도와야 되겠어요. 또 미국은 또 어떻게 해요? 5만 명이 전사하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 미국 놈 나가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럼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말이죠. 언젠가 2019년 방위비 문제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과 방위비 문제에서 한참 싸웠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47명이 주한미군 철수 결의를 했어. 그게 지금 야당의 대부분이야. 또 최근에 어떻게 했어요? 북한이 핵실험 한다는데 민노총이 6월 11일인가 언젠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시위했어.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차라리 북한 가서 살면 좋겠어.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6.25 전쟁 또 이 국군의 날, 그 호국 보훈의 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유가족들 만나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작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했던 내용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자가 돼가지고 국제정치 논총회 1999년에 이거 뵀어요. 그 다음에 외교지에 2020년 10월에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박정희 재단 평화번영 박정희 길을 묻다. 거기에 사실은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문화일보에 그 대북 핵균형 시국선과 3가지 대안 했고, 그 다음에 헌정, 이건 국회에서 만드는 잡지인데 지난 5월달에 했어요. 거의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행동을 제가 강요하는, 권고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독일의 신학자가 마르틴 니멜러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이 양반이 썼어요. 자기가 비행동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치가 공산주의자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둘 때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조에 왔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태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를 위해 항의해 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과정이 다 나하고 관계없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뭐가 관계됩니까? 사실은 당장 관계 안 되면 다 연결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손은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모임도 가지고, 또 우리가, 이게 다 바쁜 분들이, 와주시고, 이렇게 또, 제가, 재밌게 얘기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다 들어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6.25 전쟁, 제가 자부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공무원 이후에, 공무원 중에 한 것도, 공무원 후에
한 것 중 하나가 이제 6.25 전쟁인데 우리가 이 부를 때 옛날에 어떻게 불렀어요? 6.25 전쟁이라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 6.25 사변, 한국 전쟁. 제일 웃기는 한국 전쟁이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저도 이제 이게 처음 이런 공부하기 전에 지금 한국 전쟁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논문. 한국 전쟁에 요 때문에 이런 소리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서양 사회에서 우리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한국 전쟁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실은. 근데 한국 전쟁 하면 안 돼. 왜냐면 한국은 대한민국을 줄임말이 한국이란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우리는 뭐 한국에 사니까 우리 전쟁의 우리 역사를 잘 알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이 북침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붙여서 또 북한이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항상 한국이 북침했다고 그런다고 선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 한국전쟁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냐? 우리가 북한의 주장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이 외교협회에서 글 쓸 때 앞으로 그렇게 쓰지 말아라. The Korean War는 안 된다. 6.25 전쟁, June 24th, Invasion War, 또 줄여서 June 24th, 25th,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다행히도, 그게 좀 많이 얘기해서 된 건지, 거의 이제 6.25 전쟁이란 말을 써요. 그 제가 오늘 앞에다 썼어요. 6.25 남친 전쟁을 또 분명하게 해서, 좀 있으면 그렇게 써야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얘기할 때 앞으로는 한국 전쟁이라는 말 절대 쓰지 마세요. 그야말로 그건 북한의 농단에 놀아나는 거예요. 실제가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싶으면 또 그거예요.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이거를 이제 외교협회에 실었더니 국방부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거 뭐 그렇게 하는 게 안 좋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6.25 전쟁 갔어요. 지금 국방부도 다 6.25 전쟁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다 했는데 뭐 나이도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작은 세상 뜰 때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런 이야기를 가급적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전달하고 뭐 그러려고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예, 하시죠. 예. 송명환 대사님께서 정훈강 관련 진행해 주셨는데요. 궁금하신 거 혹시 질문하신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핵에 관련한 해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가장 사람들이 보통 많이 걱정하는 게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은 이게 핵 도미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하고 대만이 하고 이렇게 다 핵무장할 거다. 이게 가장 걱정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시나리오는 우리가 하더라도 이거 같은 거는 포함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걱정하네. 미국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또 중국이 걱정하는 거야 지금. 응? 미국. 그러니까 뭐 저는 거기 가야 돼.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핵무장 하잖아요. 지금 핵무장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 누가 막아줍니까? 미국이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응? 만일에 미국의 뉴욕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난 할 틈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해야 돼. 중국이라는 큰 게, 중국이라는 게. 여러분,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얼마나 찾겠어요? 응? 이 한국이 좀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은. 이걸 우리 노인 입장을, 우리가 정세가 지금 많이 달라지잖아요, 지금요. 이걸 우리가 파키스탄 했죠, 파키스탄. 파키스탄 핵 개발할 때 미국 등 전 세계가 못하게 했어요. 파키스탄도 예를 들면 그 학자들 중에서 AQ 칸이 하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면에서 그걸
보잉을 떠와서 미국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파키스탄 외상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너 핵 개발하지 말라. 그러니까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그래서 우리 안 한다 그랬어. 그거 딱 보여줬어. 그 모형도를. 그거 만들어 온 걸. 근데 미국이 왜 나중에 그러면 파키스탄에 핵 개발하는 거를 용인했을까? 그건 아프간 전쟁 때문에 미국이 파키스탄 땅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에 서야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그런 입장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북한이 그러는데 우리가 활용해야지.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미국한테 설득을 해야 돼, 미국한테. 그냥 미국이, 야, 임마 하지 마. 그러면, 네네. NPT야. 네네. 이럴 게 아니다, 이거 지금. 자, 그럼 우리가 6.25 전쟁 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포를 석방했잖아요. 그게 전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지도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핵무장 리스크보다 북한의 의미가 그게 더 크기 때문에 누가 더 직접적인 위협이에요? 북한이 중국이잖아요. 응? 그리고 뭐지? 또 하나 내가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미국한테 경고를 해야 돼. 미국이 동맹 국가를 대우하는데 1등, 2등, 3등이 있어. 1등은 구라파, 나토는 1등이야. 그건 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거 1등이야. 2등류가 뭐냐면 일본이야. 3등은 한국이야. 일본은 핵 재처리 시설 그거 다 하게 해줘. 우리 못하게 해. 우리가 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미사일 쏘는 길이 500km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꾸준히 노력하니까 결국 무제한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나?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정세가 돌아가는데 옛날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돼. 새로운 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국민을 개몽시키고, 미국 사람도 얘기 한번 하려고 그래, 사실은. 영어로 한번 써가지고 이걸 한번 하려고 그래, 사실. 제가. 우리 방 박사가 내가 하자 그러니까 하지 마. 좀 이따 하려고 그래. 안 하고 있다고 하지. 작년 내가 지난 선거 때 하려고 그래, 사실. 그랬더니. 하나만 더 조금 이따가 사실 저 분이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질문할 거를 한 3가지 정도도 생각을 해놨는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남침을 승인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련이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 동유럽 국가를 공산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소위 자유 폴란드, 자유 헝가리, 자유 불가리아 하는 서방에서 들어간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짧은 시간 내에 다 도태되고 자살하거나 의문사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동유럽을 평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격서로 한국의 전쟁을 이용했어요. 두 번째 질문.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의 우택동이 한국전쟁에 참여하면서 요구했던 소련으로부터의 소위 최신 무기 지원을 획득한 과정에서 자기들이 불필요하게 여겨졌던 대만에서 귀순한 투항군을 전부 다 소모했어요. 그게 1951년도 상반기예요. 그래서 그때 휴전을 중국은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필요 없는 소위 대만에서 투항한 군사는 다 없애서 소련으로부터 신무기는 잔뜩 들여왔고 남는 장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은 휴전을 요청을 했는데
스탈린의 생각은 달랐던 중국을 소재시켜 좀 더 소모해라. 그래서 그때 소모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만주족. 그건 중국 쪽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인 레이셜 백그라운드는 만주족하고는 우리가 친연 관계가 있고 같은 몽골리안 계통이지만 중화족은 몽골리안이 아니라 철저히 배격당한 그래서 중국이 소위 말해서 휴전을 먼저 요청했지만 스탈린과의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2년이 더 전쟁이 지연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많은지 여쭤보고 싶고 세 번째 질문은 사실은 한국의 단독 핵무장이 지금은 사실은 절체절명의 우리의 목표여야 해. 그게 쉽지가 않아. 왜? 동북아시아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일본 위치야 아직.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지금 한일 양국 간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 달에 밑에 있는 놈이 완전히 기어 올라가지고서 마음 먹자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토가 불러서 가는 이유는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해도 나토의 전세계 확장 버전이고 나토의 전세계 확장 버전은 미국하고 협의 없이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즉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고 거기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무슨 뭐 싱가포르 뭐 작은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도 단독 핵무장이 아니라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랑 같이 손을 잡고 미국을 설득해야 될 일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1, 2번은 저도 동감하고 그 3번도 예, 3번에 대해서도 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씩 해줘. 다 외우나 내가 첫 번째 배웠어. 스탈린. 스탈린의 의도. 스탈린의 의도는 아까 우리 방 박사가 말한 동북아파 그런 요소가 있었겠지. 있었겠지만은 이 사람은 중국을 사실은 미국과 중국을 생각하는 거지. 미국이 최대한 자기의 적이고 중국은 내 밑에 사람 같긴, 밑에 나라 같기는 한데 저게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을 전쟁을 시켜. 그럼 전쟁을 시키면 미국도 약해지고 중국이 약해진다, 지금. 그게 사실은 제1목표예요. 자기가 최고로 가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싸움을 시킨다, 이거 지금. 그 다음 소소한 건 예를 들면 뭐 영국이 수고할 경우 걱정되다. 그건 소소한 거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싸워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72년까지 그러니까 수교에 늦춰진 거지. 안 그랬으면 바로 됐을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갈라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싸우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 그걸 이 사람이 스탈린 생각이 중국이 통일되자마자 그 생각을 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중국이 모 대통령이 장개석하고 싸울 때 소련의 대사가 장개석을 따라다니고 또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분단시키려 하고 중국을 약화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본 데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두 번째가 뭐였죠? 중국은 이제 자기의 비용과 그 수익을 생각을 해서 이 대만에서 귀순한 투항군의 전력을 다 소모했어요. 중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년 10월 1일 날 이제 통일했잖아요. 통일했는데도 이 여러 가지로 안에 불안해서 불안. 내부에 반대 세력도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장개석 군을 항복받은 장개석 군도 데리고 있었고. 이게
인해 전술로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 장개수 군대야.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학도 우리 의용군이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그 저기 젊은이들을 해가지고 이걸 쫙 그 팔로군에 들어간 조선인들. 팔로군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에서 우리 한국 6.25 전쟁 나고 나서 자기들이 의용군 뽑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쪽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 생각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하면 국제적으로 내가 좀 올라서고, 두 번째는 평양 이북하고 함흥 이북 그 지역을 내가 먹을 수 있다 하는 게 굉장히 그거 한 거야 지금. 그게 동북공정이라는 자리에 앉아 지금. 그게 아마 제일 마음에 들었을 거야 아마. 마지막에 뭐였죠? 세 번째, 단독 핵무장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미국이 아시아 대표로 뽑은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의 공동 핵무장을 하는 것이, 그때 우리가 같이 끼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그야말로 전략적 마인드로 꾸준히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가 돼야 돼. 지금 이 정세가 이렇단 말이야. 정세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러잖아요. 지금 파키스탄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 아프간 전쟁을 이용해 가지고 핵무장하는 걸 딱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아까 말했지만 미국이 그렇게 견제하고 말이지. 그런데 불구하고 2001년 아프간 전쟁 났을 때 슬그머니 모른 척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설명을 해야지. 이 동북아 정세가 이렇단 말이야. 중국이 그렇고 지금 북한이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NPT 체제만 가지고 할 일이냐? 이미 사라진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를 묶어두면 안 되지 않느냐? 아까 내가 6가지 논리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니한테 유리하다. 미국도 유리한 걸 택한단 말이에요. 유리하다는 걸 자꾸 설명을 하고 일조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가 좀 더 이게 좀 글로벌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지금. 물론 미국이 반대하겠지. 그래, 그걸 자꾸 설명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니한테 훨씬 유리하단 말이야. 아니, 북한의 ICBM이 미국에도 해가 되겠습니까? 한국이 핵을 가지고 막아주는 게 좋겠습니까? 머리통에다가 핵을 두고 있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같은 정부가 핵 가지고 있으면 좀 위험할 것 같긴 했습니다. 아니, 그게 제일 큰 문제 사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일관성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는 게 문재인 정부가 준 최대의 우리의 피해. 그러니까 또 하나 지금 아까 그 미국이 우방국을 1등, 2등, 3등, 9번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 하기 나름이야. 응? 우리가 1등 대우를 못 받는 거야. 예를 들면 이석기 사건 같은 게 케이스 아니에요. 사건이 나면 주한미군부터 뭐 때려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미군이 어떻게 여기다 뭘 갖다 놓겠어요? 이재명이도 그 소리를 했어요. 응? 이재명이도 그 소리를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를 받으려면 내가 설득도 잘해야 되지만 내가 대우받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개판 치면서 미국 사람 보고 대우해달라.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돼. 다음 질문. 예. 그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알아들었는데요. 1972년 이후 50년 동안 축적된 기술과 인력이 소위 탄소 중립 탈원전이라는 명목으로 기술력 4천 핵무기 관련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고인력은 3억 연봉, 저인력은 1억 주고 212명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부터. 그 다음에 740개 핵 관련 협력 업체가 5년 동안에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한우를 비롯해서 우리 50년 동안 축적되어 있던 세계 1류급 기술 인력이 거의 다 와야 돼 있는데 서울대 핵원자력공학과 학생들도 요즘은 지원율이 서울대에서도 최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핵무장을 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제가 연구했을 때는 우리는 약 3주, 일본이 2주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했었는데 이 기술 인력을 조속히 양성하는 방안을 제가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진짜 기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원자력청이 없어. 원자력청. 응? 지금 뭐 아까 말한 대로 다 흩어져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 정부가 나서서 원자력청이라든가 원자력부라든가 말이지. 이렇게 해서 좀 열심히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어 줘야 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그것은 지금 미국이 이제 그걸 이제 반대를 했죠. 이제 고리 원자력 그게서 이제 재처리를 하려고 이제 그때 JP가 문책당하는 가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그때 제가 이제 원자력 연구소 산하에 기술주색 가서 이제 다닐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프라마톰하고 프랑스 이제 아톰 에너지 이제 거기하고 이제 기술 제휴를 하려고 갔다가 결국은 이제 사과하는 미국 측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전쟁 발발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기조는 여기에다가 핵을 줄 수 없는 게 사드는 줘도 핵을 주면은 혹시 이제 전쟁은 서로들 일으킨다 이런 문제가 있어. 아까 이야기해. 상당히 어렵지 않게. 전쟁이 안 일어나지. 인도 파키스탄 케이스처럼 중국 인도처럼 핵이 있으면 아까 그 파키스탄 총리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큰 전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이고 뭐 우리나라 사람이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컨센서스를 이루어야지. 일방적으로 갈 일은 아니지. 이게 보통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42기를 그걸 하려다가 지금 10몇 기로 지금 중단되는데 아까 이제 얘기한 지금 핵 기술 인력들은 지금 다 갖춰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뭐 이러든 저러든 그 원자력청이나 원자력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흐트러진 걸 새로 좀 갖춰서 좋겠어. 네, 그만합시다 이제. 북한이 핵개발한 이상, 대한민국의 핵보유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사실은 참 이게 많이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과도 싸워 이겨서 목숨 걸고 에버레이지 작전이나 뭐 제고 작전이나 그리고 또 백선엽 장군님 회고록 보면은 쿠데타로 이승만 대통령 제거하려는 계획을 CIA에서 제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사실 미국이 가장 가까운 무방이지만 협력해야 되는 당연한 대상이지만 또 설득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 목숨을 걸고 사실은 설득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담당할 지도자들이 우리 안에서 꼭 나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강연이었습니다. 제가 제가 그 첫 번 직장이 남북대화였잖아요. 남북대화를 통해서 통일이 된다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해보고 이 사람들 협상으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에 우리는 경제력이 당시 우리 남북대화를 시작할 때는 북한보다 우리 못한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사실 거의. 제가 평양 갔을 때 평양이 더 좋았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우리는 50대 1이에요. 지금. 이게 뭐 국력을 차지한다, 계산한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멀게 벌벌 떨면서 말이지, 그냥 미국의 NPT 체제에게 만족하고 확장 체제에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하고 미국도 설득하고 만일에 우리가 경제력이 정치 체제가 낮고 경제가 낮기 때문에 안보만 잘 돼 있으면
언젠간 통일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될 거예요, 아마.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가 튼튼하게 북한이 겁을 낼 정도로 된 상태가 돼야 나머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생각하면서 6.25 전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응?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당했잖아요. 죽다가 살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응?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살만 좀 됐다 그래가지고 당장 급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그 편법을 생각한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인 정세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 또 실력이 생겼으니까 좀 해보자 하는 게 제 마지막 강의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통일이 돼. 감사합니다. 귀한 강연 진행해 주신 송종환 대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송 대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걸렸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 해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인간이 발명한 가장 큰 위대한 발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을 때가 되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지 게 뭔지 이렇게 알겠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송 대사님께서도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강의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제안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 송 대사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대한민국에 나갈 길, 제대로 나갈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실 일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실 송 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5년 대한민국 사실 말도 아니었죠.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동의하실 텐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 죽겠다, 이 위기감을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나가야 될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5년간의 경험을 정말 그 소중한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바뀐 정권에서 물론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저는 이게 진실과 거짓과 전쟁, 이것이 대한민국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붙어서 부정한 나라다, 이 거짓말, 그리고 6.25는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남한의 북침이었다는 이 거짓말이 아직도 물어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들을 바로잡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명인 것 같습니다. 이 사명 완수하실 때까지 함부로 돌아가시지 마십시오. 그럼 오늘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